자, 중2 국어 교과서 읽기입니다. 천재박이 되겠고요. 2학기 1단원 문학작품의 재구성. 자, 문학작품의 재구성은 이제 원작이 있고 그 원작을 다르게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나기, 먼저 황순원 원작을 여미로라는 작가가 재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모진소리, 황인숙 작가의 모진소리를 이렇게 학생들이 다르게 재구성을 한다. 자, 단원의 길잡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중요하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자, 그러면 원작과 뭐가 다른가? 이런 문제가 튀어나올 겁니다.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가 재구성이 되었는가? 그런 문제가 튀어나오겠죠? 자, 아래 부분은 이제 패스하시고, 자, 소나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소나기와 드라마 대본 소나기 감상하기. 자,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변화 양상 파악하기. 그리고 모진소리, 황인숙의 모진소리를 학생들이 어떻게 재구성했는가.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소나기 보겠습니다. 넘겨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 자, 황순원 소나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정리부터 하자면 갈래는 현대소설이고요. 배경은 가을, 농촌, 제재는 소나기. 주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특징, 소설의 배경이 가을, 농촌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주로 행동을 통해 감정적으로 드러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심리 제시 방식이 있는데, 심리는, 인물의 심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가 된다. 직접 제시와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로 구분이 된다.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말하는 거고, 간접 제시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어떻다? 주로 간접적으로, 즉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심리가 드러난다. 자, 등장인물들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체는 간결합니다. 짧다, 이런 얘기죠. 자, 전체 구성 줄거리.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남. 소년과 소녀가 산으로 놀러감.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함. 소년애가 이사하게 되어 소년과 소녀가 이별을 앞두게 됨. 소년이 소녀가 죽었음을 알게 된 뭐 요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단 부분부터 봅시다. 자, 소설에서 발단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등장인물, 그리고 배경을 소개해 준다. 그렇죠? 그리고 뭐 갈등의 조짐이 뭐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게 발단의 역할이죠. 자, 보면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소녀에 대한 정보, 서울에서 왔다는 점.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왜 그래요? 바로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물장난하고 있으니까 지나가지 못한다. 그치?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소년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성격은 소극적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뭡니까? 간접 제시란 얘기야. 간접 제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간접 제시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자, 우리가 서술자 위치로 또 안 잡았네요. 그쵸? 서술자 위치는 이제 3인칭이 되겠지. 그치? 즉,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작품 밖에 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계속 이제 물장난하고 있어요.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자, 이 조약돌이 바로 뭡니까? 소녀를 향한 소녀의 관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소품이 되겠네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면 이 바보! 조약돌이 날라왔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소녀가 소년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그쵸? 호감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 바보! 하고 조약돌을 던집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자, 계절적 배경 나타나 있고 공간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도 드물했다. 관심이죠.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밭마리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자,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풍경과 인물을 묘사를 하고 아름답고 청량한 느낌이 들도록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써있죠? 아름답고 낭만적 분위기.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보이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거쳐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얘가 또 관심이 있는 거야 또. 소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일 뿐.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소년과 소녀의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소녀 성격은 어떻다? 네, 적극적이에요. 소녀는 소극적이다. 이런 성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직접 제시가 아니죠. 간접 제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어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간접 제시. 자, 다음 페이지.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자, 왜 늦게 나올까요? 소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소년의 소극적 성격이 드러나고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작품 밖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제시해 줍니다. 이것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바로 이 부분, 다행이었다. 소년의 안도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렇게 직접 제시를 했기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한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허전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순수함. 이 소년이 아주 순수해요. 그런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싫었다. 자, 왜 싫을까? 바로 밑에 소녀의 흰 피부와 대조되는 자신의 검게 탄 얼굴이 못마땅해서 싫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에 얼굴을 움켰다. 몇 번이고 움켰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당황, 부끄러움. 이런 게 다 간접 제시예요.
심리 간접 제시. 디딤돌을 헛짚었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도 갈 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내가 짜리하니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이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 피었다. 넘어졌다. 그쵸?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 막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죠? 순수함. 토요일이었다. 자, 시간이 흘러갔고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가에 앉아 물장난하고 있었다.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예. 못 들은 채 했다. 뚜기로 올라섰다. 예,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궜다. 해 수줍음이 많음. 이런 것들도 다 간접 제시. 소녀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산마장쯤, 소녀는 위쪽으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적이 있니? 아주 적극적이죠? 네. 벌판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을래? 역시 적극적이에요, 이 소녀.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봬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겠게? 서울에 있을 땐 아주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이 끌어 들어섰다. 벼 가을 거지 않은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턴돈의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자, 내적 갈등. 자, 집안일을 도와야 하는 것과 소녀와 놀고 싶어 하는 마음. 아,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허수아비가 되고 계속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즐거우니까 이제 미소가 생기는 거죠.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녀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에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네, 이제 마음 굳혔어요. 이제 내적 갈등 따위는 필요 없어. 이게 노는 겁니다.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와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쪽빛은 이제 푸른색, 남색, 짙은 푸른색. 쪽빛으로 한껏 깬 가을 하늘이 소녀의 눈앞에서 매물 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매물 돌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다 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자, 이때 도랑은 복선을 의미하고요.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깔아놓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산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수단을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기 보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밑을 뽑아왔다. 아직 밑이 덜 들어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에 물어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무적 깨문다. 자, 지금 소년의 행동이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죠? 자, 개울가에서는 소극적이었던 소년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맵고 지려 하고 집어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버렸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권했는데 맛없다고 하니까 좀 무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이렇게 더 멀리 던져버리죠.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야, 자, 단풍잎이 진짜 눈에 따갑습니까? 아니죠. 자, 요런 표현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공감각. 단풍잎은 눈에 본 거고 따갑다고 하는 것은 촉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각의 촉각화죠. 진짜 뭐 단풍잎이 뭐 눈을 막 찔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그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근데 이 양상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자, 나는 보랏빛이 좋아. 암시죠? 이제 왜 암시냐면 보랏빛은 어떤 죽음의 색을 나타나기도 해요.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받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릇한 보조개를 떠올리며 자, 소녀의 순수한 모습. 다시 소녀는 꽃 한 움큼을 꺾고 왔다.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산마룻개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손도손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할 건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자, 이런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라는 뜻이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함. 별로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측덩굴이 엉켜 꽃을 달고 있었다. 꽃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 돌던 동무들 생각이 난다. 동무들 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는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다. 측덩굴을 걸어주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아이고, 손 잡았다. 더 가까워졌죠?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미쳤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게 상처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진을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다름으로 측덩굴 있는 대로 내려가 꽃 달린 주기를 이빨로 끊어 가지고 올라온다. 그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누런 송아지였다. 아직 콧도래도 꿰지 않았다. 자, 콧도래는 알고 있죠? 소 코에다가 이렇게 뚫어버리는 걸 콧도래라고 해요. 소년이 고삐를 바짝 잡아지고 등을 긁어주는 척 후딱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자, 그러니까 소년이 이 송아지 등에 탄 게 뭐예요? 자신의 어떤 그 자신감, 이거 보여주려고.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너희 여기서 못 들어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불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며 어쩌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다. 그런데 나루식인 농부는 구렛나룻이 되겠죠? 옆머리. 소녀 편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자, 제목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소란스럽다 하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섭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자, 이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구나. 자,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자, 빗방울 듣다.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빗방울 듣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쏴. 비 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비를 긋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추워요. 무명 겹조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배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서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자, 이것도 암시죠?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 소녀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합니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단을 날라라 더 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러고는 소녀 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자, 소녀를 위하는 헌신적인 태도.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비를 피하고 있는 거죠.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역시 마찬가지 소녀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조금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자, 이게 친밀감이 생겼죠? 이제 소년에 대해서 소녀가 느끼는 친밀감. 소란하던 수수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수탄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붙고 있었다. 도랑이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자, 이제 업어야 돼요.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였다. 걷어올린 소년의 전방위는 이제 남자 바지를 의미하고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런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자, 이제 절정 부분이고요. 그 다음 날은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가 봐도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 이런 행동들은 뭐예요?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죠. 소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여러 행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개울가에서 소녀를 만나요.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았다. 알아보게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났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그날 참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워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저게 흙탕물이 되겠죠? 이 흙탕물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소년과 소녀의 추억이죠.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다보고 있었다. 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 건널 때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녀는 얼굴에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예, 부끄럽고요. 갈림길에서 소녀는 오늘 아침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대추는 소녀를 위한 소녀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소녀는 소녀네가 이사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초씨 손자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이유, 사업이 망해서.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자, 소년과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뭐 그리 안타할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그렇건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자, 반어적 표현은 뭐예요? 상황과 반대되는 표현. 이것을 이제 반어법이라고 그러고, 이날 밤 소녀는 몰래 덕세 할아버지는 호두밭으로 갔다.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이거 지금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있어요. 가슴이 선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열 이틀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짚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호두를 훔치고 오는 길이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는 마음. 그날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오미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근동,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이 덕세 할아버지는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없었다. 자, 그럼 이때 호두의 의미는 뭐니? 바로 소녀를 생각하는 소년의 마음이 되겠죠?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도로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해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것.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냐고 물었다. 그 말에는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이만하면 될까?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이게 이제 좀 뭐 장바구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벌써 며칠째 가일갈하고 알날짜리를 보던데요. 크진 않아도 살은 쪘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았다. 저 서당골 윤초시 댁에 가신다. 제사상이라도 놓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니 저울로 수탉으로.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제 소년의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년이 말하는 거죠.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소년은 공연히 열적어 책보를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소 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이게 왜 그래요? 민망해서. 그치? 쇠팔이라도 잡는 척. 결말 부분. 개울물은 날로 염으로 갔다. 소년은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만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꺾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년애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자, 내적 갈등.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거참 세상일도. 마을 걷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식 댁도 말이 아니여. 그 많은 전답, 논과 밭, 그 많은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 나쁜 초상, 이렇게 사람 죽을 때 상 치른다고 그러죠.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자, 그래서 여기 사자성어 설상가상이 있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우리 속담으로는 엎친 데 덮친다. 남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고는 계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나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묻혀서 입혀서 묻어달라고. 자, 이게 유언이죠. 유언. 소녀의 유언이고 자기 입던 옷을 입혀서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 입던 옷에 뭐가 있습니까? 진흙 흙탕물. 진흙탕물이 들어있죠. 바로 이 소년과의 추억이 함께했던 그런 옷이기 때문에 이거를 입혀달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났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리는 결말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막 소년이 막 슬퍼하고 그런 장면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특징이 뭐냐면,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소년의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드러냄, 소녀의 유언으로 마무리된 말줄임표를 끝남. 비극적 결말, 감정 표현의 절제, 그래서 요 특징이 있습니다. 효과가. 독자에게 안타까움과 감동을 주면서 여운을 남긴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을 보도록 하죠. 1번, 소나기의 주요 사건. 자,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 두 번째, 소나기에서 나오는 주요 인물의 특성. 이거 중요하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소녀는 검게 탄 얼굴을 싫어하고 서로 관심이 있어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소녀를 대하고
소녀는 윤초씨 증손녀 딸이고요. 서울에서 전학을 왔고 하얀 피부를 갖고 있고 몸이 약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세 번째, 자, 소재가 의미하는 의미. 먼저 조약돌. 소녀를 향한 소녀의 관심이고 나중에는 이제 소년이 이 조약돌을 만지작 한단 말이지. 소녀를 향한 소년의 그리움을 나타낸다. 대추. 소녀를 생각하는 소녀의 마음. 호두알. 소녀를 생각하는 소년의 마음. 자, 분홍 스웨터. 소년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하는 소녀의 마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이번에는요. 드라마 대본입니다. 자, 우리가 원작 소설 소나기를 받고 이것을 드라마로 각색을 한 거야. 각색. 각색은 원작이 있는 것을 다르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배경 똑같죠? 가을, 겨울, 공간, 농촌, 제재는 소나기, 주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특징, 원작에는 없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이 추가됐다. 소녀의 죽음 이후 이야기가 그려졌다. 오호. 보겠습니다. 소녀, 자, 등장인물, 소년, 소녀가 있고, 윤초씨도 나오네요. 소녀의 증조부, 장씨, 대도로 윤초씨 댁에서 머슴살이한 집안의 자식, 봉순, 소년을 짝사랑하는 가토마 여학생자, 새로운 인물 나오죠? 아버지, 소년의 아버지, 엄마, 소년의 어머니, 양평댁, 윤초씨 댁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튀어나옵니다. 어머니 제가로, 소녀는 제가, 그러니까 재혼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요거는 소설의 어떤 내용이죠? 어머니의 제가로 소녀는 증조부인 윤초씨에게 맡겨진다. 소녀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을 온 소녀에게 점차 마음이 간다. 이것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원작 소설에서는 이제 여자 반, 남자 반 이렇게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 반으로 전학을 왔어요. 어느 날 소녀는 봉순이가 몰래 교실에서 가져간 분필을 소녀가 가져간 줄 알고 자신이 가졌다고 말해 선생님께 혼이 난다. 그 뒤 소녀는 개울가에서 자신이 신던 찢어진 검정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리는데 이를 주운 소녀는 양평댁에게 부탁해 고무신을 꿰매어 소년에게 돌려준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원작에 없는 내용입니다. 원작에 없음. 한편 6.25 전쟁을 겪으면서 큰돈을 번 장씨는 윤초씨 집을 사려고 눈독을 들인다. 이것도 원작이 없고. 개울가에서 다시 만난 소년과 소녀는 함께 산으로 놀러 갔다가 소나기를 만난다. 수수탄 속에서 비를 피하던 중 소녀가 소년에게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것도 원작이 없죠. 자, 요거를 장면 번호라고 하고 보통 씬넘버라고 얘기를 하죠. 씬넘버 67 개울. 엄청나게 물이 불어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 소년, 소녀의 앞에 등을 돌려댄다. 눈을 깜빡이면 잠시 망설이다가 순순히 엎이는 소녀. 자세가 불안정하고 어색한 데다가 물살이 있어 넘어질 뻔한 소년. 자, 역시 소설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죠. 소녀,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는다. 자, 이렇게 하니까 소녀가 소년의 목을 끌어안는 그런 동작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야. 순간 목덜미에 닿는 소녀의 얼굴, 잠시 그대로 멈춰서는 소년. 소녀는 그대로 가만히 그리고 편안히 소년의 등에 엎혀간다. 자, 씬 넘버 72 소녀의 방. 자, 좀 중간에 좀 생략되어 있죠, 그렇죠?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앓고 있는 소녀. 윤촌씨 어쩔 바를 모른다. 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는 소녀의 입에서 엄마를 찾는 말만 되풀이되고 바라보는 윤촌씨 애가 탄다. 윤촌씨 양평댁을 부르다 안 되겠는지 소녀를 엎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원작이 없는 내용이죠. 원작이 없고. 씬 넘버 73 밤길. 힘든 줄도 모르고 소녀를 업고 뛰는 윤촌씨 구슬땀을 흘린다. 소녀 간신히 눈을 뜨고 할아버지 윤촌씨 우냐 정신이 드냐? 내려 할아버지 힘들어요. 괜찮아 인서가. 할아버지 고마워요. 가만히 있거라 말하면 기운 빠진다. 난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왜? 엄마는 재혼했기 때문에. 뜻밖의 말에 당황스러운다. 근데 저번 장터에서 그 아저씨가 엄마 얘기할 때 화내주셔서 전 참 좋았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작이 없는 내용이고 할아버지 아파 눈물을 삼게 오냐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아 할아버지가 곧 아프지 않게 해주마 꼭 힘겹고 안쓰럽게 뛰어가는 윤촌씨 한참 뒤로 양평댁이 옷을 추스르며 뒤따라간다. 바람에 우수수 흔들리는 나뭇잎들. 자, 그래서 이 부분 씬 넘버 73도 원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소녀가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고
윤초시는 이 자기 증손녀 살리기 위해서 증손녀에 대한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 씬 넘버 7호 25 읍내의호나 양평댁의 등에 엎여 나오는 소녀, 약첩을 둔 윤초시 어두운 표정. 의사, 소리. 자, 소리라는 것은 의사 얼굴은 나오지 않고 의사의 말소리, 목소리만 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루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윤초시, 먼저 들어가게. 찬바람 쐬는 옆도록 하고, 예. 소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멀어져가는 윤초시의 뒷모습을 본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작이 없는 장면들. 자, 씬 넘버 76 개울가. 텅 빈 징검다리를 보던 소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본다. 멀리서 분홍 스웨트와 남색 치마를 입은 소녀가 뛰어오는 걸 보자 마음을 진정하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 눈껏 뛰어내려가다 보면 소녀가 아닌 꼴망태를 든 봉순이다. 자, 원작이 없는 인물이었죠.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 소년을 좋아하는 그 인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얼른 몸을 숨기는 소년. 봉순이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잘 나오지 않는 휘파람을 불고 발을 까불며 소녀를 기다린다. 자, 씬 넘버 77 찻집. 낯선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윤초시. 윤초시, 부탁한 일은 어찌 된 건가? 자, 집을 팔려고요. 난처한 표정. 글쎄요, 그게 워낙 덩어리가 커서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싶네. 적임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누군가? 그게 다른 곳을 본다. 옆 탁자에서 신문을 보다 빙글빙글 거만하게 웃는 장신. 장씨가 누굽니까? 바로 소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윤초시와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윤초시의 숨을 길게 내쉬면 눈을 질끈 감는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니까. 씬 넘버 78 개울가. 양평댁이 소녀를 얻고 지나가면 툭 떨어진 흰 조약돌. 나무에 앉아 졸던 소년. 서둘러 내려오는 바람에 떨어지고 만다. 빙그르르 도는 세상. 하지만 소녀는 아픈 것도 있고 조약돌을 주워 흙을 털어내고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빈 징건다리를 본다. 자, 79 윤초시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윤초시 손이 가늘게 떨린다. 음흉하게 웃는 장시자. 장시의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죠. 이런 게 이제 간접 제시가 되는 거고. 장시 둘러보며 어릴 적 제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대청마루에 대자로 누워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벌렁 누우며. 아하. 방에서 나오는 소녀 장시 주섬주섬 일어나 앉는다. 소녀 노려본다. 장시. 반가의 예의도 별거 없군요. 반가는 양반가. 어른을 보고 인사도 없으니 그만 돌아가게. 네 덕분에 아저씨가 소원을 이뤘다. 서울 가서 병 낫거들라. 윤초시 바로 화를 내며 그 입 다물지 못하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윤초시 집이 장씨에게 넘어가는 사건의 의미는 뭐냐? 바로 윤초시 집안의 몰락. 원래 장씨는 머슴 사는 이 윤초시 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얘가 이제 이 집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윤초시 집안의 몰락을 나타낸다. 아니, 자꾸 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집을 사는 입장에서 깨름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쟤라도 꼭 살아서 내 이놈 벌떡 일어서다 쓰러지고 만다. 역시 비극적 상황이죠. 할아버지. 대문으로 들어서던 아버지 달려와 윤초시를 안는다.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장씨. 씬 넘버 81 윤초시 집 마루. 윤초시 방을 열어보던 소녀는 방이 비어있어 깜짝 놀란다. 애타게 할아버지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소녀. 씬 넘버 82 뒤뜰. 대추를 따고 있는 윤초시를 보며 소녀는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런 소녀를 보자 윤초시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대추를 건네며 맛보거라. 네 애비 나던 애 심은 거란다. 대추를 먹는다. 네 애비가 퍽이나 좋아했지. 아버지 생각나세요? 글쎄다. 맛있는 걸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법이지. 손에 든 대추를 본다. 자, 그러면 이 대추를 누구한테 줄까? 예, 소년한테 줄 겁니다. 씬 넘버 83 개울가.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오던 소년. 멈칫서서 만원치는 삼킨다. 헬쑥한 얼굴로 나무 아래 돌을 쌓고 있는 소년. 소년, 반가우면서도 어색하고 부끄러운 듯. 학교 왜 안 나왔니? 좀 아팠어. 그날 소나기 맞아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다 나은 거야? 기침하며. 아직.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답답해서 나왔어. 다시 김치가 간다. 걱정스럽게 본다. 괜찮대도 참 그날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분홍 스웨터 앞자락에 물든 검붉은 진흙물. 가만히 웃으며 무슨 물 같니? 보기만 하며.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년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는데 소녀 손수건에 싼 것을 건넨다. 곱게 싼 꽃무늬 손수건에서 나오는 대추.
먹어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신 거래. 알이 크네. 먹어본다. 우리 이사 갈 것 같아. 맛있게 먹다 멈춘다. 난 이사 가는 거 정말 싫은데. 자, 싫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앞에서 원작에서도 봤었습니다. 예, 소년과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싫은 거죠. 어디로? 어디로 가는데? 고개를 젓다 10개 미소를 지으면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전엔 비 오는 게 싫었는데 이제 비가 좋아졌거든. 바로 소년과의 추억 때문에. 나도 웃는다. 조약돌 하나를 소년에게 건네는 소녀. 소녀는 소녀의 뜻을 알고 소녀가 내려놓은 조약돌 옆에 나란히 돌을 놓는다. 자, 소원을 비는 거죠. 무슨 소원 빌었어? 응, 아무것도. 난 빌었는데. 눈으로 문득 바라본다. 비밀이라는 듯 웃는다. 자, 신넘버 84 소년의 집. 나들이 옷을 입은 아버지 닭 한 마리를 안고 무게를 가늠해본다. 이놈이 나은가 저놈이 나은가 망태기를 내주며 이쪽 거 살이 제대로 올랐어요. 들어오며 아버지 어디 가세요? 윤초시댁 제사 간다. 소년 큰 수탉을 가리키고 그럼 저 수탉으로 가져가세요. 빙긋 웃으며 인서가 이게 더 실속이 있는 거야. 민망한 소녀 외양간으로 가서 괜히 송아지 엉덩이를 철썩 치며 쇳발이 쫓는 신용을 한다. 자, 요런 부분들은 원작하고 똑같죠. 내용이. 자, 신넘버 85 윤초시 집. 제사 지내는 모습 의식을 치르듯 더더욱 경건하게 진행된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원작이 없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점프는 이제 화면이 이제 다른 장면으로 이제 변환되는 거고, 제사를 마치고 술상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신 윤초시, 뒷일을 도와주고 돌아가는 아버지. 어르신,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네. 내 술 한잔 맞고 가기 아닙니다. 올라와. 죽어 제사상에서 받는 술 석잔보다 생전에 먹는 술 한 잔이 달다지 않나? 잔을 받아 마시고 정중히 올린다. 그동안 애 많이 썼네. 내 논밭은 넘겼지만 소장일은 계속할 수 있을 거야. 자네야 원체 성실하니까. 서울로 가십니까? 끄덕이며. 내 새끼 살 길이 거기 있다니 가야지. 내가 잘못해서 저 어린 것을 낸다면 그 일만은 막아낼 거야.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자조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자식들을 힘들게 했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어. 다 부질없는 일인데. 그동안 허수아비처럼 껍데기만 걸치고 산 게지. 쓸쓸한 표정을 짓는다.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윤초씨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녀를 아끼는 윤초씨의 마음도 확인이 되죠. 신넘버 88 윤초씨 집. 약을 다려 들여온 양평대. 윤초씨 누워있는 소녀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계속 갈아준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 신넘버 89 윤초씨 대문화. 양평댁 문을 열며 허헉거리고 서있는 소년. 네가 어쩐 일이냐? 심부름 왔니? 숨가쁘게. 아니요. 학교에 안 와서요. 한숨을 푹 쉬며 많이 아프다. 선생님께 학교 당분간 공친다고 좀 전해드리렴. 들어가려고 한다. 붙잡으며 어디가 아파요? 얼마나요? 어디가 아픈지 알면 속이나 시원하지. 이건 음내 의온도 도통 무슨 병인지 모른다니 미치고 팔딱 뛸 일이지. 들어가려고 한다. 잠깐 들어가 보면 안 돼요? 꼭 해야 할 말이 있거든요. 가 있어. 낙과들은 내가 알려줄게. 뭔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 자, 요것도 마찬가지. 원작이 없는 장면입니다. 신넘버 93마루. 흥얼대며 꼴망태에 약초를 놓는 봉순. 자, 여기도 원작이 없는 내용. 동그라미가 그려진 소나무 근처에서 송이를 캐고 있는 봉순. 봉순의 이름을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가 메아리져서 골짜기마다 울린다. 봉순 돌아보며 활짝 웃는다. 봉순 칡을 잡고 올라가서 보면 소년의 모습이 보인다. 봉순 반가워 손을 흔들며 여기야 여기. 소년 허헉대며 달려온다.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정말 산삼이 있어? 자, 이제 소녀를 위해서 또 산삼을 찾으려고 해요. 난처하다는 듯이 어디 있는데? 저기 넓은 바위 아래. 소년 봉순의 손을 끌고 간다. 소나무에 그려진 동그라미. 이건 동그라미잖아. 별표. 산삼이 있는 데는 별표랬잖아. 마른 침을 삼키며 별표. 그렇지 별표지 참. 소년 어깨를 잡으며 너 또 거짓말한 거야? 아니야. 그럼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산삼이 있긴 있는 거야? 그 기세에 겁이 나서 있어. 두리번거리며 어디? 저기 비탈 아래. 소년 봉순이 가리키는 곳으로 뛰어내려간다. 정신없이 뒷걸음질쳐 도망치려는 봉순을 잡아채는 소년. 비탈진 곳에는 온통 도라지 천지다. 이거야? 저 정말 많지? 이건 도라지잖아. 그래 이상하다. 산삼 아니야? 답답한다. 나도 아는 도라지를 네가 몰랐을 리 없잖아. 말을 바꾸며. 어제까진 보면 산삼이었는데 맞다. 산삼은 영물이라서 주인 아니면 도라지로 변한다더니 정말 변했나 보다. 버럭 화를 내며 너 그걸 지금 말이라도 하는 거야? 겁에 질린 표정을 왜? 왜 자꾸 거짓말 하냐고 왜?
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면 이게 네 거야? 네 거냐고. 산삼이든 도라지든 네 거 아닌데 왜 화내고 이래 무섭게. 봉순 울음을 터뜨리며 내려간다. 봉순이가 가고 허탈해해서 주저앉는 소녀. 자, 왜 허탈해요? 소녀를 위해서 산삼을 좀 이렇게 구해줘서 좀 아프지 않게 병을 낫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근처에 있는 도라지를 본다. 인서트는 이제 장면, 삽입. 꽃 묶음을 들고 좋아하던 소년.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을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거든. 이미 져버린 도라지꽃을 보자 불길한 생각이 드는 소년. 자, 신 넘버 90의 겨울가. 나무 및 돌탑에 조약돌을 쌓는 소년. 개울에 있는 돌을 모두 옮겨 태산이라도 쌓을 기세. 꿰맨 고무신이 벗겨져 물살에 흘러가고 만다. 첨벙첨벙 개울을 뛰어다니며 고무신을 찾는 소년. 거의 울상이다. 다시 한번 꼭 찾고야 말겠다는 듯 숨을 몰아쉬고 돌틈이며 물풀 사이며 헤집고 다니는 소년. 넘어지고 만다. 물속에서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고 있는 태양. 지친 듯 허헉대며 나무 아래 대자로 뻗는 소년. 저도 모를 눈물이 흘러 소매를 훔쳐내고 더 이상 울지 않으려는 듯 눈물을 삼켜낸 뒤 주머니에서 소녀가 준 하얀 조약돌을 꺼내 검은 조약돌이 쌓인 돌탑 제일 위에 올려놓는다. 소원 비는 거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원작에는 없는 장면입니다. 자, 씬 넘버 95 소년의 집. 자리에 누워 소녀 걱정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이 든 소년. 비몽사몽간 눈을 떴다 감는다. 옷 갈아입는 아버지를 돕고 있는 엄마. 벽 쪽으로 등 돌리고 누워있는 소년. 윤초식 그 어른한테 증손이라곤 걔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사내에 둘이 있던 거 어려서 잃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완전히 대가 끊긴 셈이네. 소년 눈을 번쩍 뜬다. 소리. 자, 이거는 뭐예요? 이 부분부터는 소년만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거고 목소리, 엄마, 아빠 목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이젠 증손녀까지 주고 가슴에 묻어야 하니.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눈동자. 양평댁한테 들었는데 계집애가 여간 전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소리 조심스럽지 않다는데 참 자기가 죽거든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랬다니 하는 말이에요. 소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 큰 충격이죠. 자, 원작에서는 여기까지야 내용이, 그치?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이후 이야기가 또 있어요. 씬 넘버 96 소년의 집마다. 벌컥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소년. 아버지와 엄마 뒤따라 나와 황망한 표정으로 마주본다. 왜냐면 쟤가 왜 저러지? 이런 거죠. 소년과 소녀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씬 넘버 97 윤초시 집. 새벽녘 숨이 턱에 차서 뛰어온 소녀는 문가에 걸린 조등. 우리가 이제 사람 죽으면 이제 근조라고 하죠. 등을 달아요. 조등을 보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더니 뒷걸음 들쳐 뛰어간다. 그러니까 소녀의 죽음을 확인한 거고. 씬 넘버 98 개울가. 와르르 무너진 돌탑. 저만큼 떨어져 나가는 하얀 조각돌. 소녀는 화가 난 사람처럼 흩어진 돌들을 개울에 집어 던진다. 자, 그 소녀의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과 원망과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그 돌탑들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이야. 무릎을 모아 고개를 박은 채 서럽게 오는 소년. 원경, 먼 경치.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로 찍을 때 멀리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찍는 것을 원경이라고 그래요. 원경으로 잡아 커다란 나무 아래 아주 작고 외롭게 보이는 소년. 씬 넘버 99 마을길. 가을 거지가 끝난 황량한 벌판을 걸어가는 소년 맨발이다. 걷다 멈춰서는 소년. 발을 들어보면 모난 돌멩이가 있다. 씬 넘버 62 맨발로 걸으며 환하게 웃던 소녀의 모습에 이어 소녀와 함께했던 예쁜 추억들이 떠오른다.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걸어가는 소년. 벌판에 덩그러니 꽂혀있는 허수아비의 짙은 그림자를 뒤로하고 길고 길게 지루하도록 길게 펼쳐진 길을 걸어가는 소년의 뒷모습. 씬 넘버 100 학교. 평소대로 수업하는 아이들. 봉순의 옆자리, 소년의 자리가 비어있다. 그리고 소녀의 자리도. 씬 넘버 101 소년의 집. 오한과 신혈로 앓는 소년. 입술이 다 메말라 허옇게 일어나 있다. 엄마, 애가 타서 이마를 만지고 수건을 적셔 닦아준다. 102, 씬 넘버 102 소년의 집마다. 엄마는 대야를 들고 나오고 아버지는 낙엽을 모아 태우고 있다. 타오르는 붉은 불빛과 하얗게 올라온 연기를 말없이 보고 있다. 언제 왔어요? 좀 됐어. 그래, 장사는 잘 치렀어요? 장사죠, 장사. 초상 치르는 거. 악상이지 뭐. 어르신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그러다 돌아가시가 걱정이야. 큰 놈은 괜찮아? 생전 가야 한겨울에도 감기 한번 앓자 했더니 웬일인가 모르겠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속 타 죽겠네 정말. 너무 걱정 말아요. 애들은 앓고 나면 몸이든 마음이든 자라긴 마련이니까. 자, 이것도 암시죠. 소년의 슬픔을 통해 성숙해질 것임을 암시. 어두운 가을밤 하얗게 올라오는 연기. 하늘의 별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반짝인다. 신 넘버 103 소년의 지팡. 감고 있는 소년의 눈을 적셔오는 맑은 이슬. 말없이 돌아드는 소년의 작은 등이 길게 보인다. 신 넘버 105 뒷산. 잔뜩 흐린 하늘. 툭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나뭇가지 따라 올라가면 소년이 나무 위에 올라 삭정이를 꺾으려고 돼. 삭정이 마른 나뭇가지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땔감으로 씁니다. 손이 닿지 않는 삭정이를 꺾으려 팔을 뻗치는데 소년의 손등 위에 한 점 두 점 떨어지기 시작한 눈송이자 계절이 변화 왔다. 그죠? 가을에서 겨울로. 반가움에 들뜬 표정으로 하늘을 보며 제법 굵은 눈송이가 떨어진다. 소년의 손바닥에서 이내 사르르 녹아다는 눈송이들.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년의 얼굴에 떨어진 눈송이가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리고 거위 깃털처럼 유순하고 풍성하게 내리는 첫눈은 하얗게 온 세상을 덮어간다. 자, 신 넘버 106 개울가.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나타나는 검정 고무신. 징검다리를 건너간다. 뽀드득. 소년이 지날 때마다 돌다리에 선명하게 발자국이 찍힌다. 징검다리 중간. 소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는 소년. 소년 벙어리 장갑에서 손을 빼면 하얀 조약돌도 함께 나온다. 자, 이게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소년을 계속해서 그리워했단 얘기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개울에 손을 담그고 소녀가 했던 대로 따라해본다. 소년의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징검다리에 쌓인 눈이 사라락 녹아내린다. 그 자리에 조약돌을 가만히 내려놓는 소년. 눈꽃이 핀 나무 아래에 두루미 한 마리 날아든다. 놀라서 일어서는 바람에 소년의 발에 밀려 개울로 떨어지는 조약돌. 다급히 조약돌을 꺼내려다 물속에 그대로 둔 채 동그만히 앉아있는 소년의 뒷모습 길게 보이면 끝. 자, 조약돌이 떨어졌는데 이거 다시 안 줍죠. 그게 뭘까? 이제 이별. 이제 마음속에 있는 소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장치로 이렇게 촬영을 한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는 원작 소나기를 봤고 그 다음에 드라마 대본 소나기를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원작과 비교했을 때 어떤 내용들,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활동, 소나기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 봅시다. 뭐 내용 배열하면 될 것 같고. 자, 목표학습. 나는 가를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모두원들과 함께 나를 가와 비교하며 변화 양상을 파악해 봅시다.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봉수는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씨도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죠. 윤촌 씨는 원작에서는 간단히 언급만 된 인물인데 드라마에서는 중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작과 다른 내용들, 다른 장면들을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겨울과로 나왔다. 자, 소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만지작 한 거죠.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왔냐? 아직도 그럼 누워있어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드라마 대본은 신넘버 83 개울가 붙이고 그 다음에 소년과 소녀의 대화가 나오죠. 이렇게 가로 열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문, 지시문이라고 하죠. 그치? 즉 등장인물들의 행동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시문들. 그래서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가 있어서 인물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데 이 드라마 대본에는 서술자가 없다. 서술자 없이 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다음 내용은 어디 봅시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난 재구성된 작품에 다양한 인물이 나와서 좋았어. 그리고 소녀를 살리려고 장씨에게 집까지 판 윤초씨를 보니 소녀의 죽음이 원작에서보다 더 안타깝게 느껴졌어. 보다 더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직접 바꿔보는 내용이니까 패스. 여기도 패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1 소나기, 원작 소나기와 드라마 대본의 소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2 내용은 다음에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죠. 끝.